자, 그러면 101번부터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공급사슬 관리 SCM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건 뭐냐라고 물어봤죠. 자, SCM을 구축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는 채식 효과를 줄이기 위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의 불균형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제는 물류 흐름상 하위에서 상위로 갈수록 더 많은 재고량이 쌓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사슬의 불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글로벌화의 진전이나 아웃소싱의 증가, 그다음에 그 공급사슬의 복잡화 과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SCM을 도입하는 거고요. 또 전자상거래 도입 방법에 의해서 대단히 다양한 방식의 거래 형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어떤 공유라든지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SCM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운송비의 지속적 감소가 아니라 운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번 지속적인 감소가 아닌 지속적인 증가하기 때문에 SCM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번 보죠. JIT 시스템의 특성이 아닌 걸 물어봤죠. 자, JIT 시스템이 적시생산 시스템인데, 자, 우선 풀 시스템. 자, 푸시하고 풀 개념 중에 이제 풀은 끌어당기는 개념이니까 맞죠. 그죠?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요청했을 때 그때 생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연한 자원, 그리고 공장 분야의 균일화. 한쪽에 부하 걸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잘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개선 활동과 빠른 생산 준비 시간 필요하죠. 그죠? 적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빠른 생산 시스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하고의 지속적, 장기적인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서 계속적인 원재료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 개선 활동이 아니라, 그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 103번 보죠. 자, 정보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 및 특성 중 가장 거리가 먼 걸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1번 적시성, 그 다음에 완전성, 그리고 3번 검증 가능성, 4번 관련성. 자, 정보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특징. 데이터에서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갈 때 정보라는 건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정보는 적시성이나 완전성, 그리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할수록 좋은 거예요, 정보는.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104번 보죠. 자, 기업에서 수행하는 PR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고른 걸 물어봤는데, 자, PR이라는 활동은 뭐 제품 홍보라든가, 로비 활동, 자, 언론 관계 같은 거 맞는데요. 교차 촉진 같은 경우는 판매 촉진 활동입니다. 이게 판촉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팔면서 자동차 안에 있는 시트라든가, 그죠? 아니면 안에 뭐 블랙박스 같은 거를 끼워서 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거, 그걸 교차 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판촉 활동과 관련해서 PR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이 들어가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최하위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돕는 정보 시스템. 자, MIS 문제. 자,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돕는 시스템이 뭐야? TPS죠. 예, TPS. 예, 그래서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에 해당하는 거. 그걸 찾으면 되겠죠. 답은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06번. 자, 전문가 시스템, ES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 자, 익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처럼 이제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시스템은 우선은 전문가가 필요한 게 이제 우선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지식 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고 시스템에서 이 지식을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는 추론 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어 있어요. 추론 기관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이 전문가로서 이제 사용자가 그걸 쓰기 위해서는 중간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지식을 베이스로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처럼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하려면 지식 베이스로 그걸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사용자 UI 환경, 그죠?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필요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려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죠? 헬프 기능이, F1 기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설명기관입니다, 설명기관. 그래서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설명기관이 사용자가 이런 전문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은 없어요. 3번. 예,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여기 이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07번 보죠. 자,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비교적 낮은 관여도를 보이며, 자, 브랜드 간의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소비자 구매 행동은 뭐냐라고 했죠. 자, 소비자의 관여도가 낮고, 그죠? 저관여도이면서 브랜드 간의 차이가 미미하면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냐면 습관적으로 사던 것들을 삽니다. 왜냐면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죠? 근데 만약에 저관여 제품이면서, 브랜드 간의 차이가 크면 어떤 상태를 보이냐면 3번 같은 형태를 보입니다. 예, 다양성 추구하는 구매.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는 형태를 하고요. 고관여 제품이면서, 브랜드 간의 차이가 미미하면은 브랜드 간의 차이가 크면 복잡한 구매 행동을 보이고요. 고관여 제품이면서 브랜드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는,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그런 구매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예, 다 설명해 놓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 해설에 보시면 자, 저관여 제품이고 제품 특성 간의 차이가 클 때 그때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차이가 작을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습관적인 구매. 고관여 제품에서 브랜드 간의 차이가 클 때는 복잡한 구매 행동을 하고요. 미미할 경우에는 이제 부조화를 감소화시키는 구매 행동을 한다. 그래서 2번 지문에 설명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해설이 안 달아놨는데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8번 보죠. 자, 제품 수명주기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도입기에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제품을 판매한다. 그죠? 당연히 기본 욕구를 깔고 그거에 이제 부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도입기에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자, 소비자와 산업재의 도입기, 유통 전략은 중간상 활용 및 직접 유통 등에서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소비자와 산업재는 어머니 다릅니다. 소비재는 소비자가 쓰는 거고 산업재는 다른 기업이 쓰는 거예요. 그죠?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원자재를 소비하는 기업들한테 생산재, 산업재를 공급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유통이 효율적이고요. 효과적이고 소비재는 중간상을 끼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유사하다라고 표현하고 2번 잘못된 거죠. 그래서 10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9번 보죠. 자,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자, 무결성을 극대화하며, 최상의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는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무결성, 그죠? 오염되지 않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의미 있는 데이터만을 남겨야 돼. 쓰레기 데이터는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결성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중복된 데이터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화라고 해요, 그걸.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정규화. 자, 110번 보죠. 회계 개정 중 유형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옳은 것. 자, 여기서 110번의 답은 5번. 예, 이것만 보죠. 나머지는 다 그래도 다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에서 빨리 풀려고 했는데 자, 5번만 보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다 같이 보죠, 그냥. 자, 1번. 자, 유형 자산은 판매 목적의 보유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예. 판매 목적이 틀렸어요. 물리적 형태가 있다는 건 맞는데 판매 목적이 아니라 영업 목적이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그리고 2번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구입 가격만 포함되고 유형 자산의 운송비, 철치비 등의 부대 비용,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부대 비용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운송비, 설치비도 있을 거고 만약에 혹시 취득세 등 세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건물 사거나 토지 사면 취득세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 발생하죠. 그 세금도 부대 비용으로 봐서
그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제외한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세 번째,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표시된다. 모든 유형자산이 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거예요. 대표적으로 토지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뭐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건설 중인 거는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감가상각을 안 하고 완공 이후에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매 회계 기간마다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상각방법은 정액법입니다. 정률법은 초창기 때 감가상각을 많이 계상을 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적어져요. 근데 정률법은 정액법은 매번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거죠. 그리고 5번,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하고 순매각금액하고의 차익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부상의 금액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순매각금액이 5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서 50만 원 뺀 5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장부금액이 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장부금액이 100만 원인데 처분가액이 50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50만 원만큼 덜 받았으니까. 근데 100만 원짜리, 장부상의 100만 원짜리를 150 받았으면 50만 원 더 받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111번 보겠습니다. 자, 111번 보시면 자, 광고와 판매 촉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1번 질문 보죠. 광고의 기본 목표는 매출 신장이지만 판매 촉진의 기본 목표는 소비자 태도 변화다라고 했는데, 광고가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는 시키는 쪽이 목표고요. 판매 촉진이 말 그대로 이제 매출을 증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판촉 활동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그런 기업의 전략이고요. 광고는 소비자들한테 자신의 제품을 자꾸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고가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광고 전략이고, 판매 촉진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구매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12번 보죠. 자, 소비자의 지각 과정 순서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예, 지각 과정 순서. 자, 소비자들이 물건을 처음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3, 4, 5번 중에 하나죠, 우선 답은. 그죠? 자, 우선 어떤 안 보던 제품이 노출이 됐어. 자, 그러면 노출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마트 갔을 때 쭉 돌다가, 이거 뭐지? 못 보던 건데? 라고 하면 그게 노출이 된 겁니다, 제품이. 그죠? 진열돼 있으면 노출을 시켜주겠죠? 그럼 노출이 돼 있고, 그때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니까 4, 5번 중에 하나겠죠?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죠? 기존 제품하고 이 제품을 비교해보고 차별점이 뭔지, 뭐 어떤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게 해석 과정이고,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과정까지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계속 사야겠다. 마음에 드는군. 이러면 이제 그걸 수용하고 그 제품을 앞으로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113번 보죠. 자, 자본 예산의 현금 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현금 흐름은 증분 기준으로 측정한다. 예, 그러니까 증가 감소 기준이니까, 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기준으로 현금 흐름을 판단하는 거 맞습니다. 자본 예산이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해가지고 순현재가치법, NPV법,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그다음에 회수기간법 이런 것들 따지는 거 있었잖아요. 자, 그게 이제 자본 예산에서 현금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몰 비용은 현금 유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몰 비용은 죽은 원가라 그래. 그러니까 땅 속에 매몰시키는 원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자본 예산이라든지 의사결정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 유출이나 유입 등 이런 걸 포함시켜서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회비용은 현금 유출에 포함시킨다. 기회비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회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회비용을 우리가 고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몸 판단할 때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차선책 선택 안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손실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합니다. 현금 유출에 포함시킨다라고 돼 있고, 4번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현금성 지출은 현금 유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죠? 감가상각비는 지출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나가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 유출이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서 이것도 현금 유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고. 자, 5번째, 이자 비용은 현금 유출에 포함되지만 배당금은 현금 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5번이 뭐가 잘못됐냐면, 이제는 5번이 틀린 점인데, 이자 비용이나 배당금은 우리가 이제는
그 NPV법 같은 거 계산할 때,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이제는 할인율, 그죠? 이 할인율을 고려하잖아요. 할인율 여기다가, 그죠? 여기 현금 유입액, 미래 현금 유입액,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 현금 유출액,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 할인율 안에 이 할인율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자본 비용이거든요. 자본 비용. 자본 비용을 할인율로 적용합니다. 자본 비용에는 뭐가 있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한테 주는 돈은 이 이자 비용을 타인 자본 비용이라 그러고요. 우리 주주들한테 줘야 되는 수익률이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라 그래서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것도 자본 비용에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전체 자본 비용에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건데 요걸 고려를 해놨어. 이미 할인율에다가 이자 비용이나 배당금이 요게 이제는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으로 나가는 게 이자 비용이고 자기 자본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배당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요게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은 이미 현금 유입이나 유출할 때 요걸 할인율에 반영을 해놨어. 고려를 해놨기 때문에 현금 유출을 유입액에 포함될 대상은 아니에요, 이게. 이자 비용과 보상 비용은, 배당금은 현금 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둘 다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 자본 예산에서 현금으로 추정할 때 고려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4번 보죠. 자, 다음 소비자의 태도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결론만 보고 가죠. 나머지 지문들은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4번 보시면 PC바인의 확장 모델에 의하면 소비자의 구매 의도는 소비자의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와 소비자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 객관적 규범에 결정된다가 아니라 이런 소비자의 구매 행동, 태도 변화에 대한 태도 이론에 관련돼서는 객관적인 규범이 아니라 항상 주관적인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뭔가를 구매하고 판단할 때는 객관적 판단이 어렵죠. 당연히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그걸 사고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여도를 판단할 때도 고관여도와 저관여도를 판단할 때 이 관여도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 100만 원짜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고관여고 어떤 사람은 모두 고관여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100만 원짜리도 그죠?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뭐 만수르 같은 사람,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구매한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뭐, 슈퍼스타들, 스포츠스타들한테는 100만 원의 가치가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저관여 제품이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하면 100만 원이면 고관여 제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여도라든지 소비자들이 구매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객관적 규범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간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114번의 답은 4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접근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115번 보시죠. 자, A기업은 액면가액 50만원, 그 다음에 만기 2년, 액면이자율 연 20%인 채권을 발행하였다. 시장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채권의 이론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채 가치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액면 50만원짜리 액면이자율이 20%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두 번에 걸쳐서 돈이 이제 들던데 이 채권이 발행이 되면 이 채권의 가치는 2년 동안 현금이 유입이 되는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그 금액이 채권의 가격이 됩니다. 자, 액면이자율이 20%이기 때문에 50만 원에 20%면 매년 이자를 1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채권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만기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50만 원을 또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되는 거예요. 환산하면. 요거를 요때 가치로 계산을 해주면, 계산을 해주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현가계수, 연금현가계수라고 개수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건 특강 시간에도 해봤고, 그죠? 객관식 문제풀이 할 때도, 그죠? 작년 기출 문제, 그죠? 출제됐던 거에서도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풀긴 좀 그렇고. 자, 어차피 이제 간단히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요거는 식으로 그냥 간단히 쓰면 10만 원은 현재 가치 계산할 때 할인율이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10%죠. 10% 해서 한 번만 하면 요건 1년만 땡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60만 원은 뭐야? 자, 2년 후의 가치는 60이죠. 두 개 합치면 60만 원을
두 번 땡겨야 되니까 1 플러스 10%에 두 번, 2승만큼 땡겨오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계산이 되게 단순하거나 아니면 형가나 연금 형가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하도록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58만 6,777원짜리가 답이니까,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116번 보죠. 자, 주 가맹의 다음 달 A 품목 예측 수요가 2,200개이고 실제 수요가 2,100개로 나타났을 때, 자, 지수평활법으로 이번 달 수요를 예측하니 2,180개가 되었다. 이때 사용한 지수평활 개수를 계산해 보래요. 자, 예측 수요는 2,200개였는데, 그죠? 실제 수요는 2,100개네요. 그죠? 그러니까 2,100개라는 건 수요가 감소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10개만큼 수요가 감소했죠. 그럼 올해도, 이번 달도, 그죠? 이번에도, 똑같이 2,200개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되, 떨어진 개수가 10개인데, 10개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수평활 개수만큼 반영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수평활 개수.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붙이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예, 마이너스로 반영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영했더니 2,180개가 됐다는 게 20개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맞나요? 100개가 떨어졌군요. 이게 10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잘못 표시했네. 자, 2,200개에서 2,100개니까 100개가 떨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2,200개에서 지수평활 개수를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100개에다가 지수평활 개수 곱해야 되죠. 평활 개수를 곱해가지고, 네? 2,180개가 나오려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지수평활 개수가 20개만큼 감소한 거잖아요. 자, 마이너스 100개 곱하기 지수평활 개수 그냥 S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0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S는, 예, 지수평활 개수는 0.2가 나오겠죠. 0.2. 그래서, 예, 답은,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7번 이제 보죠. 자, 소비자 행동에서 아래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물어봤죠. 자,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게 이제 태도 변화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에 노출되면 그 광고 제품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자사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가 부정적일 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태도를 변화시킬 시도를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균형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삼각관계에 있는 각각의 대상들을 가지고, 그죠? 각각의 관계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를 가지고 해서 이 관계를, 그죠? 이 삼각관계의 관계성이 서로 곱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균형 상태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불균형 상태인데 보통 이제 마이너스 불균형 상태가 됐을 때는 플러스 상태, 그죠? 이 세 개의 삼각관계가 곱했을 때 양의 관계를 갖도록 태도가 변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균형 이론이잖아요. 균형 이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예. 117번에 1번이죠. 자, 수요와 리드 타임이 일정하다면 재주문점은 어떻게 되냐? 자, 연간 수요의 작업 일수가 250일이래요. 자, 연간 수요량이 10,000개. 그러면 10,000개인데 하루에 몇 개씩 소비되는지를 알려면 250일을, 그죠? 작업 일수가 250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뭐만, 예, 40개가 나오겠네, 40개, 그죠? 1일 소비되는, 양이 40개가 됩니다. 연간 수요량이 100개고, 10,000개고, 250일 동안만 일을 한다니까, 작업일수가. 그래서 하루에 40개씩 소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재주문점은 주문하고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점을 따져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문해야 될 수량, 예, 몇 개가 남았을 때 재주문을 넣어야 되느냐를 의미하는 건데, 자,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래서 7일. 자, 7일이 걸린다고 했죠. 그죠? 그럼 7일 동안 하루에 40개씩 소비되니까, 예, 40개씩, 얼마야? 280개가 있을 때, 이때가 재주문점이 돼야지, 그 사이에, 예, 이제 하루에 40개씩 하면 딱 280개 소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80개가 남아있을 때 주문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예, 3번이 되겠죠. 3번.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걸 많이 넣었는데, 말한 것처럼 모의고사가 좀 어려워야, 그죠? 실제 시험에서 이제 난이도가 있더라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트레이닝 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어렵게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9번 보시죠.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옳지 않은 걸 찾았죠. 자, 그래서,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은, ISO 26000이다. 예, 맞아요, 이거. 뭐 외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상호 연관성이 높은 개념이다. 예, 맞아요, 이것도. 예, ESG 경영이 결국 이제는 환경이나 사회, 그 다음에 기업의 투명 경영과 관련된 걸 우리가 이제 ESG라고 하죠. 예. 그죠? E가 environment고 S가 socialize, 그죠? 그래서 social이라는 의미고, 이제 G가 government의 약자니까, 환경 문제, 사회적 문제, 그 다음에 기업의 투명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책임하고도 연관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ISO 26000은 강제 집행사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게 이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26000 시리즈, 뭐 18000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9000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내놓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강제성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규정을 지킨다는 거는 이제 국제적 표준을 따른다는 의미니까, 그죠? 뭔가 말 그대로 이제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적 책임 분야는 CSV에서 SCR의 순서로 발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SCR이 이제 말 그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SCV는, 공유 가치 창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기업이 단순히 요즘에 사회적 책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죠? 예, 고용이나 어떤 소비를 촉진하고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쪽에도 많이 공헌을 하거든요. 그런 범위를 CSV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쪽에도 이제 기업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CSR에서 CSV로 발전해 가는 거지, 이렇게 지금 CSV에서 CSR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5번 CSV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며 지역사회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개념이다. 예. 그래서 CSV가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의 책임을 이제는 CSV라고 합니다. 자, 120번에 이제 관리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컨트롤 차트 관련해서 이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죠. 이 컨트롤 차트에서 이제 나타나는 두 가지 변수가, 그러니까 만약 불량이 발생하면 원인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는 이상원인하고, 그죠? 이상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원인이라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불량품이 양산이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일정한 규격에서 제품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 관리도라는 게, 생산된 제품 중에 일부분 샘플링을 했더니, 이제 샘플링 된 제품들이 이제 치수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표준 규격이고, 여기보다 약간 범주를 벗어나는,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양품이고, 이걸 벗어나면 불량품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면 이제 처음에 한 개부터 계속 표본을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n개의 개수의 이제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샘플링을 했을 때, 이 범주 안에 들어오면은 양품이 계속 잘 생산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이렇게 불량품이 양산이 되면, 요게 이제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요런 게 이제는 어떤 불량품이 양산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상원인하고, 그 다음에 우연원인인데, 우연원인을 다른 말로 공통원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상원인은 그 불량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고, 이 공통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우연원인 같은 경우에는 불량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에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게 2번이죠. 변동의 공통원인과 이상원인을 구분하는 도표다. 그래서 불량품이 양산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원인, 그리고 찾을 수 없는 원인을 공통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우연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원인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도에서 그런 것들을,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1회차, 2회차에 걸쳐서,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 특히 계산 문제들을 좀 더, 비중 있게 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말한 것처럼, 이 경영학 문제들이 이제 40문제, 25문제, 40문제로 늘어나면서, 늘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는 많이 풀어보던 문제보다는, 그죠? 익숙하지 않은 거,
아니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들로 좀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좀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을 하면 또 실제 시험에서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또 그렇게 난이도 있지 않다라고 또 판단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문제를 구성을 했으니까 마지막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